부가가치세란 국세의 하나예요. 재화의 공급이나 수입, 용역의 공급 과정 각 단계에 덧붙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와, 음악 수행평가구나. 자, A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거를 만든 다음에 A 업체가 이 상품에 3,000원의 가격을 책정을 했다. 그 3,000원의 가격에는요, 니네 첫 단락의 네 번째 줄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래 3,000원이면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업체는 A 업체에서 만든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사다가 자기네가 가공을 해서 또 뭐 하나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있죠? 요거 바깥에 있는 거 이건 B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B는 요 빨간색에 더해서 여기다가 4,000원의 가치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가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요게 부가가치인 거야. 그러니까 흰색은 얘네가 만들어준 거고요. 얘네가 만들어준 거에 덧붙여서 자기네가 만드는 게 부가가치야. 한 단계만 더 해볼까요? C 업체는요.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원료가 있잖아. 이렇게. 여기에 자기네도 뭘 하나 덧붙여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요 파란색으로 밖에 삼각형 돼 있는 거. 이게 자기네가 만든 부가가치가 되는 거고요. 편의상 3,000원만큼의 가치를 추가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는 다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잖아. 여기에 더해서 자기네가 만들었잖아요. 저기에 더해서 이걸 만들었잖아. 요것들이 부가가치인 거고요. 당연히 국가에서는 새롭게 생긴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10%예요. 그래서 300원의 부가가치세가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400원만큼의 부가가치세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300원만큼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한다. 뭐 아직까지 어려운 건 없죠? 이해될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제부터 약간 헷갈릴 거야. 그 다음은 소비자라고 할게요. 4단계까지 가지 말고 그 다음 단계 소비자라고 할게. B가 A한테 얼마 주고 사와야 돼요? 저 흰색 원료를 3,300원 주고 사와야 돼. 왜 그렇죠? 얘네가 만든 거에 세금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3,300원을 주고 사온단 말이야. C는 B한테 얼마 주고 사와야 돼요? 4,400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7,700원이겠지. 왜냐? 이거 사온 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가 덧붙였잖아. 그래서 C는 7,700원을 주고 구매를 해야 돼요. 소비자는요. C 업체에서 얼마 주고 저걸 사야 되죠? 11,000원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1,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물건 가격은 10,000원인 거고요.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 그 다음에 1,000원은 뭐죠? 이거는 부가가치세인 거잖아. 그래서 잘 봐. 소비자가 11,000원을 누구한테 주고 사는 거예요? C입니다. C. 그렇잖아. 니네가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매장 가서 살 때 거기에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근데 C 업체에서 자기네가 가져가는 건 실제로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원은 누가 가져가요? 이거는 국가가 가져가죠? 정확히는 국세청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가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 소비자들은 분명히 C한테 얼마를 내요? 11,000원을 내요. 근데 업체가 가져가는 건 10,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원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국가가 가져가요. 헷갈리는 거 또 하나 얘기할 거야. 그렇다면 봐. 이 1,000원이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건 누구예요? 실제로 내는 거.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업체예요? 아니, 내는 거예요, 내는 거. 은행 가서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죠?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실제로 내는 건 업체예요. 그런데 부담하는 건 누구죠? 이게 소비자예요. 이게 니네가 좀 헷갈릴 여지가 있는 부분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내 지갑에서 나가지만 내가 내는 건 아니다. 누가 내요? 업체가 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납부는 내가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서 대신 내주는 개념이야. 나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일종의 대행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수월하게 이해할 거야. 그래서 니네 책에도 있다 이야기했지만 납세 의무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업체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돈은 얘가 내야 돼. 근데 그 돈이 누구 지갑에서 나가느냐? 소비자입니다. 이건 부담자라고 할게요. 다르죠? 부담하는 사람이랑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랑 다른 세금을 뭐라 그래요? 혹시 아는 사람? 그 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요. 이런 걸 무슨 세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간접세라고 해요. 그러면 간접세 반대는 뭐 있죠? 직접세가 있겠지? 직접세는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중에 니네 취직하면 받을 소득세,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월급에서 누가 소득세를 떼서 납부를 해요? 내가 낸다고. 누가 부담해요? 내가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직접세고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그랬을 때 간접세, 부가가치세, 간접세의 단점은 뭘까요? 최대 단점. 단점. 번거로운 거 말고. 번거로운 거 우리는 오히려 번거롭지 않지. 우리 물건만 사면 돼.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쪽에 어딘가 있어요. 그걸 보완하려고 면세 제도가 있는 거야. 자, 간접세는 누가 그 물건을 사는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세율이 얼마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10%. 그게 힌트야. 무조건 10%예요. 무조건 10%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니네도 10%를 내고 나도 내고 이재용 회장, 부회장도 이제 회장인가? 10%를 내고 뭐가 문제죠? 이게 경제적 재분배라거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니네 소득세는요,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성격이 있어요? 이거 일종의 누진제거든요. 그래서 연소득 얼마 이하는 세금을 안 내요. 얼마인지 혹시 아는 사람? 안 돼요. 왜냐? 누가 살지 몰라서. 매번 표시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간접세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혹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는, 그래서 129쪽에 그거를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129쪽의 밑에 네 번째를 먼저 볼게요.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상대적 높아지는 것을 역진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한테 1,000원이랑 나한테 1,000원이랑 빌 게이츠의 1,000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려고 이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면세 얘기는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인데 한꺼번에 얘기 더 할게요. 잘 봐요. 잘 봐. 이제 또 헷갈리는 얘기 또 할 거야. A가 B한테 물건을 팔 때는 3,300원인 거고 B가 C한테 물건을 팔 때는 7,700원인 거고 C가 소비자한테 팔 때는 11,000원이에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1,000원은 누가 부담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을 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잘 봐. 3,300원을 주고 B가 A한테 사왔잖아. 그럼 B는 이미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냈죠? 얼마요? 300원을 이미 냈지. 얘는 얼마를 냈죠? 아니지. 얘는 400원 사왔으니까 400원을 내겠지. 얘한테서 사온 거잖아. 그쵸?
그러면 소비자는 얼마를 낸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이 이상해지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요 300원을 B 업체가 낸 300원은 나중에 빼줘야 돼요. C 업체가 낸 400원도 나중에 빼줘야 돼요. 누가 빼줘요? 국가가 빼줘야 돼요. 그래서 니네 이거 오늘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를 기억하면 돼. 어쨌든 간에 이 1,000원이란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소비자가 해야 돼요. 소비자는 무조건 1,000원을 국가에 내는 거야. 단지 A가 대신 내주고 B가 대신 내주고 C가 대신 내주는 것 뿐입니다.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면 좀 덜 헷갈리게 될 거야. 그럼 보세요. B가 A한테 3,300원을 줬잖아. 그러면 A는 3,000원을 갖잖아요. 300원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3,300원에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자기네 걸 붙였단 말이야. 얘가 얘네한테 얼마를 주고 팔죠? 7,700원을 주고 팔았는데 그럼 얘가 갖는 건 7,000원이에요. 근데 이미 얘한테 3,000원 줬으니까 수익은 4,000원이야. 요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국가에 얼마를 내야 돼요? 700원을 국가에 내야 돼요. 근데 아까 이미 얘한테 300원을 줬으니까 얘네가 부담한 건 얼마예요? 400원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면 300원은 손해봤잖아? 어떻게 하면 돌려받아요?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것 같아요? 아니지. 소비자는 이미 BC에서 끝났잖아. 거래가 끝이에요. 국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지. 내가 A한테 300원을 분명히 줬다. 그리고 A는 그 300원을 국가에 냈다. 이게 증명이 되면 나중에 돌려받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A가 납부를 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 확실히 낸 거야. 확실히 국가에 납부를 했어. 라고 얘네한테 알려줘야 혹은 증명서를 줘야만이 얘네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니네 300원 냈구나. 이걸 인정받는 거야. 자, 이제 이 얘기 감안하고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제 빼먹은 얘기 이따가 보면서 할게요. 첫 단락은 쭉쭉쭉 읽어보면 돼요. 다 했던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어디 보자. 세 번째 줄.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전에 생산된 제 가치를 차감한 부분이 부가가치다. 빨간색 네모, 파란색 세모 이런 거. 부가가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으로 구성이 된다. 내가 돈 빌렸으면 그 이자도 부가가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노동력,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는 다 포함되고요. 이러한 거래에서 세법상의 납세 의무자, 돈 내는 사람, 사업자,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 소비자, 다르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 주소지 소득 관계없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10%로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웬만하면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꽤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서의 비중이 큽니다. 만약에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총 생산한 GDP 뭐 이런 거 따지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계산하면 되게 큰데 그냥 편의상 500조라고 할게요. 훨씬 커. 이건 상대도 안 돼요. 국가 예산만 해도 요새 한 400조, 500조 되잖아요. 500조가 1년 동안 유통된 경제라고 하면 되게 적은 건데 만약에 500조의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다. 국가는 얼마의 재정 수입이 있죠? 간단하잖아. 얼마예요? 아니 이게 부가가치이면 세금이 얼마 거쳐요? 10% 아니야? 50조가 거치죠? 엄청난 세금인 거야. 근데 500조라고 하는 게 1년 동안은 아니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몇 천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 예산이 올해가 450조인가 하면 그럴걸? 대부분은 부가가치세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10%나 되기 때문에 꽤 크다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가산법과 공제법이야. 근데 가산법은 그냥 듣고만 끝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산법이든 공제법이든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이에요. 1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해요. 거기에 세율을 곱해요.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겁니다. A가 10만 원 재료를 사왔죠. 판매할 때까지 인건비, 이자, 이윤 등을 모두 합한 게 3만 원이라면 여기에 10% 곱해서 3천 원의 세금을 산정하는 거고요. 언뜻 보기에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요소 모두 더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면 계산 간편해 보이지만 장점은 있으나 단점이 뭐래요?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사업자가.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지? 다 더하고. 이자가 얼마지? 다 더하고. 이윤이 얼마지? 다 더하고. 다 관리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또 더하고 거기 곱하기 10. 국가도 이거를 하나하나 요소를 파악해야 돼서 되게 귀찮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공제법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자, 공제법이 뭐냐면 보세요. 지금은 여기에 그냥 편하게 3,000원, 4,000원, 3,000원 했지만 1년 단위라고 치면 툭 하면 계산하는 게 아니야.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4,000원만큼이 1,000개가 팔렸다. 1년 동안. 근데 1월 달에는 10개가 팔리고 2월 달에는 50개 팔리고 3월 달에는 600개 팔리고 등등등 이렇게 팔렸다고 칠게요. 12월 달에는 10개 팔리고 그러면 내가 A한테 사오는 것도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냐? 그거를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이야기야. 한 번에 퉁 치는 거예요. 매달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국가한테 내야 되는 게 한 7만 원이다. 세금이. 이걸 내야 돼. 근데 A 업체한테 증명을 받아봤더니 내가 이미 낸 게 3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 내면 돼요, 국가에? 4만 원만 내면 돼요. 그거를 공제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퉁 치는 거. 그래서 물론 중간에 탈세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땐 이게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공제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낸 거 혹은 앞으로 낼 거 이 둘을 계산해서 마지막에 남은 금액을 내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더 많이 냈으면 어떻게 하죠? 돌려받겠죠? 덜 냈으면 어떻게 내요? 더 내겠지? 이런 걸 막판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되게 바쁘거든요. 1월, 2월도 바쁘고요. 그때 여러 회계 법인도 되게 정신없고 막 그래. 그래서 공제법이고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공제 대상이 거래액이냐 세액이냐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그거 되게 헷갈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거래액을 공제하는 방법인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은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의 매입액을 뺀 금액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써볼게요. 자, 거래액 공제법은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요. 그래서 거기에 10%를 곱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C업체 기준으로 갑시다. 매출은 10,000원이에요. 매입은 7,000원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를 곱하면 300원이 돼요. 근데 세액공제법은요. 내가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냐? 여기에 10%를 곱하고 매입액에서도 10%를 곱해서 빼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300원 똑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거래액 공제법은 내가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세액 공제법은 매 단계별로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보여준 건 세액 공제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공제법은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거고 세액 공제법은 매 단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세 번째 줄, 이 방법은 직접 계산한 부가가치의 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므로 과세가 되는 대상이 어떤 요소로 창출된 부가가치인지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 내가 이게 이윤에서 나온 거구나. 아니면 이게 내가 땅값에서 나온 거구나.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면세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세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그 면세 제도를 적용하기 쉽다 이런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야. 이제부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세액공제법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의 세율을 곱해 매수세 구한 다음에 매입액의 세율 곱해 뺀 거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칠판에 있는 사례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매출액과 매입액만 증명하면 되는 앞에 거 거래 공제법과는 달리 세액공제법은요. 앞에 단계의 납부 세액을 증빙해야 돼요. 이거 줄 한번 쳐봐. 앞에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매 단계별로 세액을 계산을 하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최대 장점.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면세 제도도 중요한데 지금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세액공제법을 쓰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힌트는 아까 다 얘기했어요. 뭐였지? 중요한 거. B업체가 공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A가 세금 냈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이게 핵심이야. 세금을 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B업체는 A업체에 뭐 하면 돼요? 신고하는 거죠. 어디에? 국세청에. 얘네 아마 안 낸 것 같은데요. 근데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지금 300원이니까 작아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100만 개 팔렸다고 쳐봐요. 한두 푼이 아니라고. 돌려받아야 돼. 억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법의 장점은요. B가 A를 감시하고요. C가 B를 감시해요. 그래서 상호 견제가 되는 거고 탈세를 예방합니다. 야, 그럼 C는 누가 감시하죠? 소비자가 감시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일일이 감시해 니네? 얘네 세금 내나 안 내나? 힘들어요. 뭐 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카드를 쓰면 되죠. 카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C 업체한테 뭘 샀다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혹은 우린 카드 안 받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세요. 그럼 니네 뭐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현금 영수증도 국세청으로 자료가 바로 넘어가요. 그럼 업체가 싫은데? 그럼 그 업체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탈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고하면 돼요. 그땐 신고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게 되면 더 큰 문제는 뭐냐? 니네가 어쨌든 얼마를 줘요? 업체한테. 11,000원이요. 근데 이 중에 1,000원은 누가 가져가야 된다고 원래? 국가. 그럼 C업체는 1,000원의 부당이득이 또 생기죠? 근데 1,000원의 부당이득이면 누군가 또 손해보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법의 장점이에요.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밑에요. 국가가 사업자들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요. 되게 쉽습니다. 단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기 너무 쉽고요. 특정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기가 너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물론 얘기하겠지만 보통 여러분들 혹시 마트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영수증 본 적이 있나? 마트에서 뭐 사면요. 영수증에 요 표시 있는 게 있거든. 면세 표시예요. 보통 면세 어떤 상품에 들어가요? 보통은 채소, 육류 이런 것들의 특징은 생활 필수품. 물론 부자들도 채소나 육류를 먹겠지만 물론 그리고 또 농부나 아니면 어부들께서 만들어낸 건 맞죠. 자기네 맞는데 얘네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건 면세예요. 표시를 분명히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좋으냐면 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이 B단계에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니네는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 B업체가 물론 말도 안 되는 B업체가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라면 여기는 바로 면세를 적용하면 돼요. 그런 게 쉽다는 이야기야. 단계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 그 이번에는 지금 반도체 면세 혜택을 줄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디 지방에 있으니까 이 지방은 다 면세 혜택을 줄까?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구 조립공장 그거는 넘어갈게요. 각자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이요. 특별한 경우에는 면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세율과 면세까지 얘기를 할 건데 보세요. 어렵게 보지 말고요. 둘 다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영세율이 있고요. 면세가 있어요. 어렵게 보지 마요. 영세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게 0이에요. 뭐가 0이에요? 세율이 0이에요. 얘는 0%야. 면세는 어쨌든 10%인데 뭘 하겠다는 얘기죠?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 봐. 영세율은요. 저쪽에 있는 10%를 다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업체나 B 업체나 C 업체 모두 다 부가가치세가 0이 되죠. 여기는 모든 단계에서 혜택을 봐요. 면세는요. 면세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 면세는 누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면세는 소비자예요. 영세율은 누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죠? 모든 단계니까. 일단 사업자 모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쨌든 세율이 0이니까 안 내잖아. 누구도 혜택 봐요? 소비자도 보긴 보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통 영세율은요. 수출 상품에 적용을 해요. 그럼 왜 적용을 할까?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죠?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어떤 혜택이, 어떤 효과가 생겨요?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저거를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넣었잖아. 그래서 물건을 생성해서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건이 유럽으로 갔다고 칠게요. 그럼 유럽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냥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요? 자기네들도 자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담하면 안 되니까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중 부담을 줄이는 거. 여기는 다른 나라 소비자를 위한 거야. 자, 면세는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얘는 그냥 소비자만이에요. 소비자만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상품이냐? 주로 생필품. 아니면 특정 계층. 예를 들면 저소득층.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사라지는 거야. 이게 사라지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품의 A단계 300원이랑 B단계 400원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 살 때 되게 큰 혜택을 보는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어떤 건 부담해요? A단계, B단계는 부담을 한다고. 근데 직접 내가 살 때는 내가 내는 돈만 계산을 하니까 크게 혜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마지막 단락 이야기니까 잘 읽어보세요. 빼먹은 거면 몇 개 얘기합시다. 129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보세요. 영세율로 인해 낼 세금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는 어쨌든 뭘 하긴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돼요. 단지 세율이 0%일 뿐이야. 단지 세율이 0%일 뿐이지 신고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신고 안 하면 또 탈세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신고에서 4줄 내려가요. 영세율 제도와 달리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한다. 영세율은 돌려받아요. 근데 면세에서 환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해당 단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고요. 이전 단계는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면세 제도의 차이입니다. 차이. 하지만 물건 사는 사람은 되게 기분은 좋아요. 왜냐? 10,000원짜리 샀는데 1,000원을 빼줘.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앞에 단계까지는 어쨌든 내가 내기는 내는 것이다. 이거는 깎아주는 거고요. 자, 하나 더 얘기하고 뒤에 문제 2개만 풀고 끝냅시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니네한테 보여줘요? 포함되지 않은 걸 보여줘요?
포함된 걸 보여주죠. 만약에 니네가 1,000원짜리를 사면 원래 물건 가격은 얼마란 얘기예요? 910원. 세금은 90원. 근데 외국에서는 보통 어떻게 표시하죠? 외국에서는 910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표시가 맞아요? 이 표시가 맞아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아래 거죠? 왜 아래 게 맞아요? 그래, 부가가치세는 누가 가져가니까. 어쨌든 국가가 가져가니까 그 업체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사실은. 왜? 더 싸 보이니까. 근데 정확히 알려준다는 면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호텔의 레스토랑 같은 경우,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10만 원을 주고 내가 뭘 먹었다. 얼마예요? VAT 별도라고 써 있거든. 실제로 니네가 계산할 때 얼마 내야 돼요? 11만 원일 것 같죠? 근데 호텔은 더 붙지? 뭐가 붙어요? 서비스료 별도. 둘 다 10%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나중에 니네 대학이나 뭐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와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갔다면 10만 원 써 있잖아. 일단 이게 붙어요. 그럼 이게 11만 원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어요?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래서 얼마네요? 12만 1,000원을 내요. 그래서 10만 원 가져갔는데 더 내는 거 보면 아 이거 억울하다라고 하겠지만 억울할 건 없죠. 표기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뒤에 문제 3번이랑 4번 풀고 오늘 끝낼게요. 3번을 봅시다. 되게 쉬운 거야.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를 물어보고요. 1번 역진성을 완화하는 건 면세.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영세율. 그래서 둘을 바꿔주면 돼요. 영세율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어쨌든 납세 의무자이다. 맞죠? 답은 3번이고요. A와 B는 뭐예요? 깎아주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틀렸죠? 5번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되니까 틀렸고요. 자, 문제 4번 우리나라 사용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이런 장점이 있다. 거래 현황 파악하기 쉽다. 면제해주기 수월하다. 탈세 예방 가능하다. 각 요소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5번 납세 의무자가 과세가 되는 대상이 어떠한 요소로 창출된 부가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건 거래액 공제법의 특징이에요. 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자, 윗글을 참고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A가 영세율, 그 다음에 오른쪽 B가 면세 제도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둘 다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던 A와 B다. 근데 어느 날 영세율과 면세 제도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한번 써놓고 볼게요. A는 매입액이 300만, 그 다음에 매출액이 400만, B는 200만, 300만. 자, 보세요. 거기 당구장 표시를 보면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매입액과 매출액은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니네 대충 볼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내가 문제를 냈는데 이거를 330으로 했잖아요. 이건 440으로 하고 그러고 똑같은 조건을 줬다고 쳐봐. 매출액, 매입액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거 세금 포함하면 얼마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10%를 곱하면 되잖아. 얼마죠? 33만이잖아. 근데 내가 그냥 숫자를 330으로 하면 니네가 어떤 착각을 할 수도 있느냐면 하필 숫자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지레짐작해요? 아, 이거 300만 더하기 30만 아니야? 라고 착각할 여지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중간쯤에 있는데 이렇게 내가 서술을 내잖아요. 선택지를. 그러면 니네 헷갈립니다. 순간 딱 떨어지는 거니까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 평가원이나 수능에 이게 나오면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불포함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가 적용되기 전과 후의 금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 이거는 왜 나왔느냐면 실제로 현실적으로는요, 좀 치사한 사업자들은 분명히 이거는 부가세 포함하면 330이잖아. 예로 갑시다. 부가세 포함하면 440만이고 얘는 부가세 포함하면 330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잖아. 빼주면 이 업체는 얼마에 소비자한테 팔아야 돼요? 300에 팔아야 돼요. 근데 참 못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팔죠? 그냥 330만 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는 똑같거든. 잘 모르니까 자기네가 부가세 포함하는 거를 자기네 이익으로 가져가려고 갑자기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되기 전과 후의 금액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자가 갑자기 소비자가를 올리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따져보자고. A는 영세율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30만이 붙고 얘는 원래 20만이 붙는데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곱하기 0%를 하는 거니까 사라질 거고요. 여기도 곱하기 0%를 하니까 사라지겠죠? 그치? 이쪽은 면세니까 뭐가 사라져요? 얘만 사라져요. 그 차이야. A는 영세율이니까 전 단계가 다 사라지는 거고 얘는 면세니까 얘만 사라질 거야.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보통 면세는 어디에 적용해요? 생필품. 이쪽은 주로 어디에? 수출용 상품에. 그거 구분을 해줘야 돼. 1번. A를 구매하는 국외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다. 아니죠. 오히려 감면이지 사라지겠죠. 2번. B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세제 개편 이전에 비해 부가가치 10만 원 덜 내게 되겠다. 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잘 기억을 하면 일단 책에 있는 공식을 쓰면 책에 있는 공식은 뭐였죠? 내가 내는 부가세는 얼마냐? 매출에 곱하기 10% 빼기 매입에 곱하기 10%를 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300에 10이니까 얘는 30만 원이고 200에 10이니까 20만이고 그래서 빼면 10만 원이고 이게 B를 만드는 업체가 내는 부가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2번은 맞는 얘기죠. 부가가치세 10만 원 덜 내게 되겠다. 이게 니네 헷갈리는 게 자꾸 뭘 헷갈리냐면 선생님 요거는 그러면 누가 내요? 누가 내긴 누가 내냐? B를 만드는 업체 앞 단계가 내겠지.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건 요거 10만 원 뿐이에요. 여기서 요거를 뺀 거 헷갈리지 맙시다. 부가세율이 지금보다 한 70%라고 올라갔다고 칩시다. A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똑같아요. 왜? 어차피 오르거나 내리거나 얘는 0%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B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A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 일부 전가되겠다. 일부 전가되는 건 이쪽이잖아. 얘만 남았죠? 얘는 다 사라지지? 이거 누가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비자가 이거 감안하는 거라고. 소비자한테는 저 금액이 일부 반영이 된 것이다. 4번은 바꿔줍시다. A 판매자, B 판매자 납부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다. 환급받는 건 전 단계 다 사라지는 영세율만 환급받는다고 이야기했죠. 이쪽은 환급받는 게 아니라 얘만 감면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틀렸고 하나 더 얘기하고 얘 넘어갈게요. 잠깐 어디를 보느냐면 129쪽에 아니 128쪽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전 단계 거래 공제법과 전 단계 세액 공제법 비교하는 거 있잖아. 한번 다시 보세요. 잘 봐. 잘 보면 헷갈리지 말고 볼게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전 단계 거래 공제법으로 따지면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400만 빼기 300만. 그래서 곱하기 10.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 단계 거래 공제법으로 하면 이 300만 빼기 200만 곱하기 10. 그래서 둘 다 결과적으로는 10만 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거래공제법에서의 단점 지난번에 너네 128쪽에 있었잖아요. 맞지? 자, 그거 얘기하는 건데 하나 더 복습하는 거야. A 상품이나 B 상품이나 거래공제법으로 따지면 똑같아요. 둘 다 10만 원이야. 물론 세액공제법이 똑같은데 세액공제법으로 할 때의 장점은 얘는 40만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했고 그 앞 단계가 30만이라는 부가세가 발생한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거 파악이 안 돼요. 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는 분명히 다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더라. 그게 거래공제법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에 매입을 했다. 그래서 1,010만 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했다. 그 다음 내가 어디 보자. 한 100만 원? 100만 원짜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200을 만들었다. 그럼 차이는 똑같이 100이잖아. 여기서 발생하는 100이랑 여기서 발생하는 100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 단계가 1000이었고 100이었잖아요. 근데 거래공제법으로 가면 그 격차만 따지기 때문에 얘랑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래공제법 가끔 니네가 세액공제법에는 차이를 물어보는데 세액공제법은 단계별로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거래공제법은 결과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얘랑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하는 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거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사회문화 8 볼게요. 144